자, PTSD의 경우에 음, 코티졸이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PTSD에 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연구를 해보니까 왜 PTSD 같은 경우에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냐라고 추측하게 된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PTSD 같은 경우에 뇌의 특정 부위들이 해마라든지 전전두 피질 같은 경우에 코티졸의 어떤 공격으로 세포들이 실제적으로 그죠? 사멸되어지고 위축되어지고 해서 그 기능들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PTSD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상의 또는 뇌의 구조적, 기능적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PTSD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 또는 그런 공포 상황, 위험 상황에서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는가 해서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실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연구 방법론을 배우신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뭐 앞으로 배울 테고 뭐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그런 미묘한 차이를 이제 알게 될 테고 눈에 띌 텐데 그 같은 경우는 이미 PTSD가 발병한 사람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PTSD 발병하기 전에 코티졸 수준이 어쨌는지 신체상의 아니면 신경계상의 어떤 생리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 인과적인 실험 연구가 아니라 그죠? 일어난 사건을 관찰하는 상관 연구가 되기 때문에 참 인과성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떠한 추론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동물 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통합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가설과 결론을 이끌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PTSD 같은 경우에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겠구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코티졸이 많이 분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그렇지? 앞서 말한 것처럼 PTSD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니까 코티졸이 많이 분비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렇더라. 이것이 코티졸이 적게 분비된다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에 비해서 정상인의 경우에 적절하게 분비됨으로써 코티졸 분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코티졸이 분비됨으로써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우리의 신체와 이 신경계가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정상인에 비해서 적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든지 해서 그 자료를 같이 통합시켜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어쨌든 PTSD 같은 경우에 오히려 코티졸이 낮더라는 것은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 자, 그것처럼 그것처럼 지금 편도체가 작은 경우에 예, PTSD 발병하는 사람이 PTSD 발병하기 전에 편도체가 작고 해마가 작은 사람들이 PTSD 발병률이 높더라는 것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PTSD가 된 사람 같은 경우에 보니까 편도체가 과활성화돼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MRI 상의 이 뭐 크기가 돼 있죠. 크기가 크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이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서로 컨플릭트가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컨플릭트가 되죠. 모순이 되죠. 그런데 자,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모순되지는 결과에 대해서 제가 추론해서 그러니까 갖다 붙이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구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뭐 관심 있으면 더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찾아보고 싶은 그런 관심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좀 전에 PTSD 같은 경우에 코티졸이 낮다는 것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편도체 같은 경우에 이미 PTSD가 발병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됐고 크더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건 실험 연구를 한 게 아니죠. 이미 PTSD를 겪는 사람의 경우에 편도체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니까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실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사람을 못 쓰니까 이제 동물을 쓰는데 동물의 경우에 보니까 바로 PTSD에 해당하는 불안 관련 장애를 겪을 때 편도체 안에서 세포들의 가소성 때문에 가소성은 이 구조적 기능적 형태가 변할 수 있는 성질 자체를 가소성이라 한다 했죠. 근데 이 가소성으로 인해서 이 세포들 간의 시냅스가 많아지고 이 편도체가 그럼으로써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그 커지더라는 말이 왜 안 나. 커지는 것을 확인한 동물 실험 연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추론해 볼 때 PTSD를 겪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물 연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과관계적 실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PTSD 전에 편도체가 작은 사람이 PTSD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까 코티졸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코티졸하고 편도체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PTSD 같은 경우에 코티졸이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낮음으로써 정상인에 비해서 낮으니까 이것이 어떤 그런 적응적인 측면에서 코티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서 PTSD가 발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PTSD 발병 전에 편도체가 작다라는 것이 그죠? 정상인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 정상인이 편도체를 통해서 그런 불안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편도체가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 결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편도체의 크기가 작고 큰 거, PTSD 발병 전후 이거는 실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결과를 그죠? 논리에 맞게끔 여러분한테 한번 가설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얘기하는 이런 추론 가설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있는지는 몰라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으니까. 그런데 아까 코티졸의 맥락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뭐 전달 안 됐다면 또 질문하시고. 그래서 바닥액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바닥액이 정상적인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는 뭐 여러분이나 뭐 저도 아직까지 정상적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죠 행동상해 그리고 뭐 뇌의 그런 기능적 구조적 상해 생리학적으로 어떤 그런 그 데비에이션 그런 뭐그 비정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현상을 안 나타내겠지만 바닥액과 관련해서 도파민의 수준이 떨어진다. 대표적으로 파킨슨병이죠. 그럴 경우에는 운동 과소증이 일어나고 바닥액과 관련해서 도파민 수준이 높다. 도파민과 관련된 어떤 그런 활성화가 비정상적으로 과잉되었다는 경우의 예로 바로 듀레 증후군이 있었어요. 그럼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바닥액에 작용해서 그죠? 운동이 과소하지도 않고 과다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소위 정상적이라는 수준을 유지해 주는 데 관련되는 거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헌팅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홀라당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꼬리액이라 하는데 제가 뭐 꼬리액까지 구별할 필요 없고 그냥 바닥액이다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바닥액도 세분하면 나눠지는데 어쨌든 뭐 꼬리액도 바닥의 일부니까 그냥 바닥이 그냥 이렇게 다 사멸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바닥액이 없으니까 그죠? 파킨슨 병처럼 도파민이 부족한 쪽으로 그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 경우에도 운동 과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말 그래서 우리가 뭐 현상을 이해하기 좋은 공부하기 좋은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닥액은 기본적인 기능이 그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필요한 운동을 풀어냄으로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운동에 대해서 바닥액은 억제예요. 억제인데 필요한 어떤 선택된 운동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줌으로써 운동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바닥의 기본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 관련해서는 도파민인데 그것이 부족하면은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꽉 쥐고 있으니까 운동 과소증이고 도파민이 과다하면 이것을 다 풀어내 버리니까 그냥 운동 과다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뚜레트의 경우와 파킨슨의 경우에. 그런데 이것이 아예 바닥의 자체가 홀라당 그냥 없다 하면은 그죠? 이것이 파킨슨처럼 그렇게 과소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닥액은 기본적으로 운동 억제인데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니까 다 풀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뚜렉 같은 헌팅턴 같은 경우에도 운동 과다증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뭐 헌팅턴 운동 과다증이고 바닥액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 질문하신 분이 계셨고 그 수업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신경계는 소위 상위 부분으로 갈수록 억제가 기본 현상이에요. 그래서 최상위라 여기지는 전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억제가 기본 현상이에요. 전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주의 기능도 하고, 그죠? 과거의 기억을 끌어오고, 현재 내 몸에서 또는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자극들의 감각을 다 통합해서, 그죠? 의식의 내용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 얘기하자면은 전전두피질은 하위 기능에 대한 억제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상위로 갈수록 억제예요. 즉 상위가 전전두피질 억제한다는 얘기는 우리 이 7주차 수업도 그렇고 6주차 수업도 그렇고 스트레스부터 이렇게 5, 6, 7이 거의 내용이 이제 뭐 많이 연결되어서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결국 전전두피질 상위 부분의 억제가 안 되어지면은 하위 부분이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 예로 바로 뭡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공격성이 풀려나서 반사회적 행동장애나 그런 소시오패스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불안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막 튀어나온다든지 그래서 PTSD가 된다든지 그 지금 금방 말씀드린 소시오패스라든지 PTSD 같은 경우에 다 전전두피질의 어떤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때만 아니면 우리의 뭐 다른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어떤 충동성이라든지 욕구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막 풀려나는다. 그 내 욕구를 그냥 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데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사회적 부적응을 낳죠. 근데 그것이 평이야말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끔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끔 억제하는 기능이 전전두 엽의 기능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안 망가졌다면은 사회적 공감도 안 되어지고, 그죠? 그러한 자기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자기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심리적 그러한 항상성, 즉 욕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원활하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그냥 원하면은 뺏거나, 그죠? 죽이거나 이런 식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전두 피질로 그렇게 상위로 갈수록 억제예요. 자, 왜 억제를 얘기했냐면은 아까 바닥핵은 그죠? 운동의 억제가 기본이다. 그래서 필요한 운동이 있을 때마다 그걸 풀어준다. 근데 그것이 너무 안 풀어준 경우가 파킨성인이고 너무 풀린 경우가 뚜렛이다. 그런데 기본 기능이 억제인데 그 자체가 홀라당 그냥 없어졌다. 헌팅턴이다. 그러면 억제 안 되니까 그냥 막 풀려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소증은 파킨선, 과다증은 듀렉과 헌팅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팅턴 같은 경우에는 그 파킨선, 알츠하이머 치매와 덧붙여서 신경성 퇴행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 일컫는데 이거는 유전적인 이유로 그죠? 세포가 사멸되었어, 즉 바닥액이 망고져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파민 얘기 나왔으니까 요것만 얘기를 하면 제가 준비한 건 다 얘기했습니다. 자,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어떤 내부의 저 이제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시스템이란 용어 안에도 이 뇌를 들여다보고 인간의 행동을 들여다보는 어떤 개념이 다 포함된 용어예요. 예전에 시스템 용어는 잘 안 썼거든요. 뭐 예전에서 뭐 5년, 10년 전이 아니라 더 오래지긴 하지만 자, 도파민이 어떤 시스템에 작용하냐에 따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주의다, 중독이다, 뭐 그죠? 운동이다, 뭐 충동이다, 음, 뭐 각성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이런 주의다, 충동이다, 각성이다 이런 이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붙인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붙였는데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그죠? 이 바깥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현상, 뇌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 이름에 걸맞는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심리학뿐만 아니라 어느 학문이든지 우리가 이름을 붙인 데 대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냐면은 내가 우리 인간들이 이름 붙인 대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언어적으로 사고하지만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그러한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데 그 언어라는 수단이 우리가 이해하는 현상 그대로를 얘기를 해줄 수는 없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 학문 안에는 뭐 여러 아 뭐 엄청 많이 포함될 텐데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심리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걸 다 포함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개념을 정교화해 나가는 것이 학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거의 그 실제에 가깝게끔 우리가 용어를 쓰도록 해 나가는 과정. 그러한 용어를 더욱더 정교화시키고 그것을 변환하고 교체하는 그런 과정이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파민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도파민이 뭐 공부 잘하는 물질이다. 도파민이 쾌락 물질이다. 도파민이 행복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은유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그 용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물질이나 내부위가 그 실체 자체가 행복이다, 쾌락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란 존재도 그렇고 이 모든 현상들이 그 맥락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의미 지어지느냐 이렇게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현상이 물리학도 그렇고 모든 현상이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것이 끼어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이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해가 판이하게 달라져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이게 다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인간과 관련된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면서 오류를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도파민은 쾌락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고 뭐 그나마 뭐 나쁘지 않아 쓸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도파민은 어떤 물질이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도파민이라는 이름 붙인 이 화학 물질이 뇌의 어느 시스템에 가서 작용에 따라 중독과 관련되기도 하고 쾌락과 관련되기도 하고 각성과 관련되기도 하고 주의와 관련되기도 하고 바로 지금 바닥과 관련해서는 운동할 수 있는 준비성을 높여주는 데 관여해요. 그래서 도파민을 한마디로 탁 획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달리하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각성이니 주의니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쾌락이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딱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도파민은 뭔가 활성화를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닥에게서 도파민이 과다할 경우에 그렇게 행동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 보상 경로에 작용할 경우에 충동성이 높아지고 중독 경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각성 시스템이 작용하면은 각성계가 확 깨어나고 그리고 주의가 높아지면서 공부 잘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약을 먹는 거예요. 뇌의 어떤 한 부위든 신경전달 물질 하나든 아니면 인간 하나를 얘기를 할 때도 그 이름 붙여진 그 대상이 바로 그 실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거기는 A라고 붙여도 좋고 B라고 붙여도 좋고 근데 그것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기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신경전달 물질이라도 어떠한 시스템에서 한 개인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이 서로 뒤엉켜서 작용하냐에 따라 우리가 이름 붙인 현상으로서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가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 도파민과 관련해서는 각성도 높여줄 수도 있고 주의도 높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약 먹는다 그랬죠. 그 부작용이 있지만. 그리고 중독과 관련될 수도 있고 쾌락과 관련될 수도 있고 우리 바닥객과 관련해서는 운동과 관련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획일적으로 탁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뭔가 활성화를 높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도파민이다. 그래서 도파민은 흥분성 또는 운동 준비성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딱 개념 잡고 그것이 어떤 시스템에 작용에 따라 각성, 주의, 중독, 운동성, 조현병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가 확 달라져요. 교수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제가 말초신경계에서 네. 체신경계에는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제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저희가 네. 자발적으로 의지대로 근육을 움직일 수 있고, 네. 그에 반면에 자율신경계는 네. 이제 대뇌의 지배를 안 받아서 자율적으로 이제 스스로 운동신경이 막 돌아가는 그걸로 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희 네. 불안 관련해서 네. 편도체 중추신경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그다음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레스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로 이해를 네. 했는데 네.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중추신경으로부터 신호받는 게 대뇌의 지배를 그렇죠. 그렇죠. 받는다의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편도체에서 평가를 하는 거여서 네. 일반적으로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자율신경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 궁금해서. 예. 뭐 공부를 제대로 잘 했군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질문하는 게 그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런 질문 못 하죠. 그런 질문 자체가 안 생기겠죠. 그냥 낱낱개로 공부했으나 공부 잘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다 언어의 문제거든요. 이 자발적이라는 것이 정말 자발적인지, 어? 네.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것도 공부해 보면은 제가 수업시에 내겠지만 자유의지 선택이라는 것도 참 이게 참 애매한 문제고 늘 철학자들이 이렇게 논쟁하는데, 자, 우리가 운동 감각 같은 경우에도 반사 반응 같은 경우에는 대뇌가 네. 관여하지 않죠. 네네. 그죠? 그 척수 네. 수준에서 뇌관 수준에서 끝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율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율과 자율이 아닌 경우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자율이 아니다는 얘기는 소위 우리가 의지적으로, 수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내 몸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이 체행적 의식화되어지고 그 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율과 구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한 운동 감각에 있어서도 그 하위 부분, 그죠? 토대가 되어진 부분 다 무의식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제 반사를 얘기를 한 거예요. 반사 반응이 일어날 때 난 아는데 내 무릎 반사 일어나는 거 내가 알잖아. 그것은 반사 반응은 반사 반응대로 일어나고 그 반사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우리 상위뇌까지 올라가니까 아는 거지, 반사 반응 그 자체는 이 의식이나 뇌 부위가 필요 없어요. 그 척수 수준에서 무릎 반사 같은 척수 수준에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운동도 그런 식으로 놔두자면은 자발과 비자발이 있는 거죠. 근데 학생이 지금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죠? 자율신경계를 얘기를 하면서 체신경을 얘기할 때는 자발적인 거, 대뇌의 영향을 받는다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율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율로 돌아와요. 그럼 자율신경계는 뇌관 수준에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것 또한 외부로부터 자극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내 신체 상태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감각들이 이 자율신경계에서 통제받는 이 기관들의 운동 정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생리적으로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지면은 상위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음. 포식자한테 내가 맞닥뜨렸다 할 때는 내가 대뇌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편도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데다가 뭔가 이렇게 조절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음. 네가 혼자서 지금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는 지금 포식자를 만난 이 상태에서 너는 항상성 유지, 즉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심장 펌프질하고 코티졸 분비하고 아드레날 분비해서 포도당 여기저기 보내게 해서 이 몸을 준비시킨 다음에 도망가든지 뭐 맞닥뜨려서 그냥 싸우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자율신경계는 대로부터 상위 중추부터 영향을 받죠. 하지만 그 자율신경계 자체, 오로지 그거 자체 보자면은 그냥 뇌관 음. 수준에서, 뇌관도 이제 뇌의 일부긴 하지만, 그죠? 상위 대뇌로부터는 영향받지 않고 뇌관 수준에서 말 그대로 지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 언어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혼란이 많다라고 얘기한 것이, 과연 자율이 어느 만큼 자율이며 자발적이 과연 어느 만큼 자발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용어에 이렇게 국한되다 보면은 지금 학생이 얘기한 대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 그런 질문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잘 이해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용어와 관련해서 자꾸 반복하는 게 바로 그러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아까 도파민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율신경계 네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외부의 상황이 변했다
하면 그게 또 맞게끔 이것도 뭔가 상태 변해야 되겠죠. 그때는 상위 내부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이제 뇌관 수준이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뇌관도 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뇌관 밑으로가 네. 척수니까. 그러니까 자율신경에도 어쨌든 뇌에 영향을 받는데 아까 소위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다.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에 비하면은 평상시에 자율신경이 돌아갈 때는 그죠? 자발적인 운동보다는 운동만큼 상위의 그런 중추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그죠? 우리는 더우면 땅구멍 열리고 그죠? 심장이 뭐 꿈을 꾼다든가 하면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든요. 특히 이제 뭐 네. 불안한 꿈, 정서가가 많은 꿈을 꾸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하는데 그것들은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죠? 내가 이해한 걸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뭘 얘기를 할까 내가 이렇게 선별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래 하는 것들은 소위 자발적인 운동, 언어라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네. 자발적인 것도 궁금해 보면 정말 자발적인지 그것도 충분히 회의해 볼 수 있어. 퀘스천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유의지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런 현상을 경험하니까 그걸 뭐 어쨌든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다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